트로이 전쟁을 신화적 맥락에서는 티타노마키아, 기간토마키아에 이은 4쿼터의 최종전이다. 역사적 맥락에서는 카데시 전투, 바다민족 멸망전과 함께 있는 3대 전투 중에 하나이다. 오늘 아침에 캡처한 대한민국 프로야구 순위입니다. 1, 2위 팀부터 9, 10위까지 다양하게 있죠. 만약에 이 순위 그대로 한국 시리즈까지 간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경기는 당연히 1, 2위전이겠죠. 그런데 마침 7위팀 감독님의 따님과 8위팀 선수의 사랑 이야기라든가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30년 후에 이 2023년의 프로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장엄한 대서사시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 7, 8위전의 얘기가 사실은 트로이 전쟁이죠. 안녕하세요. 키핏 세계사의 키핏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영화 트로이에 대한 실제 역사 이야기와 간략하게 그리스 신화를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로이 전쟁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우선 용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아카이아인을 이 그리스 세력 전체를 아카이아인이라고 말한다고 했고, 이들이 미케네 문명이죠. 그리고 이 동방 쪽에는 우리 봤었던 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그리스 쪽에선 일리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일리온의 이야기가 일리아드, 일리아스이고, 아나톨리아 쪽, 히타이트 쪽에서는 윌루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모양의 아나톨리아 반도를 서양 사람들은 소아시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히타이트는 원래 본인들은 하투사라고 불렀다 합니다. 히타이트는 서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우선 영화 트로이 첫 시작점에 보면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눈치채셨겠지만, 서양의 시각에서 그린 것이겠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트로이 전쟁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세력과 트로이 세력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 객관성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이보다 좀 왼쪽에 치우친 그림이 나와야겠죠. 두 번째, 규모의 과장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굉장히 거대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라남도에 있는 여러 지역이 연합을 해서 삼척 정도를 침략하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각도를 생각하지 않고 포인트 투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케네에서 트로이까지 직선 거리가 구글 지도에서 대략 450km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다도해상국립공원에서 강릉까지의 직선거리, 혹은 인천에서 제주항까지의 직선거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죠. 두 번째, 이 오른쪽은 우리나라 병자호란으로 유명해진 남한산성입니다. 이 남한산성의 외벽 길이가 대략 7.5km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트로이 유적에 가보면 이 분홍색 라인이 트로이 외벽인데, 이 가장 긴 지름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둘레 기준으로 이 트로이 성은 커봤자 남한산성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크기인 겁니다. 자, 성의 높이를 보더라도 여기 계단 보이시나요? 이 계단 높이가 아파트 한 층 높이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이 다 복원되어 있다 하더라도 높이 봐야 아파트 2층인 거죠. 라는 점을 볼 때 여기 영화에 그려지는 대함대와 대군대와 그리고 이 거대한 높은 성벽들이 얼마나 과장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상업적 이득을 올려야 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이것이 뻥튀기인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지나가자는 면에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인구 면에서도 과장이 있습니다. 트로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아주 많이 봐야 10,000명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실제 전투가 가능한 젊은 남성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4분의 1 잡을 수 있겠죠. 대략 2,000~3,000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로이를 도와준 여러 도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00명이 채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그 당시 트로이는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쪽의 도시들이, 적어도 개별 도시들이 트로이보다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러프하게 잡았을 적에 트로이군은 많이 잡아야 10,000명 이하, 그리스군도 연합군이지만 많이 잡아야 10,000명 이하라고 하면, 여기 잠실 야구장이 한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1루 쪽을 트로이 쪽이 채우고 이 3루 쪽을 그리스 연합군 쪽이 채운다고 하면 외야를 다 못 채우는 거예요. 한 이 정도가 10년 동안 전쟁을 한 건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KBO 시즌에 우리나라에서는 매일같이 트로이 전쟁이 5건씩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시기도 좀 뒤섞어 놓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청동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기원전 3,500과 기원전 1,200이라는 단어를 반사적으로 떠올리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주로 근동 지역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이 트로이 전쟁은 이 후기 청동기 시기에 일어났죠. 그래서 당연히 그 배경도 후기 청동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멋진 그리스군의 갑옷은 이 미케네 시대가 아니라 저 뒤에 암흑 시대가 끝나고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 그리스 시대의 갑옷입니다. 대략 이때보다 500~600년 후의 것이고요. 미케네 군대의 갑옷은 대략 이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 트로이 전쟁을 역사적으로 보면 양군 다 합쳐서 우리나라 잠실 야구장도 채우지 못하는 규모의 군대가 거의 10년 가까이 남한산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을 이런 복장의 옷을 입고 다툰 전쟁인 거죠. 물론 이외에도 아직 동전이 나오기 한참 전 시기인데, 전사한 병사의 눈에 동전을 올린다거나, 이 스파르타 쪽의 잔치에서 생뚱맞게 아랍 음악이 나온다거나, 그 시대에 있을 것 같지도 않았던 산뜻한 파란색의
옷을 입는다거나, 그리고 중세에나 나올 법한 선봉 장군끼리의 1대1 대결. 이외에도 많은 오류가 있겠지만 역사 고증이나 비판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항상 이게 궁금했었는데요. 각 등장인물들의 홈그라운드가 어딘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가멤논은 가장 강성한 후기 청동기 시대 미케네의 왕이었고요. 메넬라우스는 아가멤논의 동생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미케네의 왕자였겠지만 나중에 스파르타의 왕이 되죠.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여기 사람이고, 아킬레우스는 프티아 쪽의 왕자라고 합니다. 프티아는 이 미케네보다 좀 더 위쪽, 여기쯤이에요. 꾀돌이 오디세우스, 나중에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이쪽 서쪽, 이오니아 쪽에 있는 이타카 지역의 왕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는 당연히 헥토르와 파리스가 중요하게 묘사되지만 사실 역사적 맥락에서는 그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더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모든 황금을 가진 것으로도 묘사되는 가장 힘센 왕이 프리아모스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최강자전은 따로 있죠. 이 트로이 전쟁은 대략 이 당시에 근동 지역에 있던 세력들 중에서 7, 8위전 정도입니다. 다만 호메로스에 의해 아름답게 묘사돼서 후대에 점점 예술화돼서 뻥튀기가 된 것이고, 진짜 1, 2위전은 여기죠.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카데시 전투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뭐 G7, G20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G2를 꼽자면 미국과 중국을 뽑죠. 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국제 정세에서 G2에 해당되는 두 나라가 이집트와 히타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케네 세력은 5, 6위 혹은 그 이하 세력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 후기 청동기 특별편에서 좀 더 말씀 나눌 거고요. 또 하나, 이 비슷한 시기에 또 역사에 남을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멸망전인데요. 이 후기 청동기의 다양한 경쟁과 무역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던 이 국제 정세가 이 서쪽에서 온 어떤 세력에 의해 한순간에 폭삭 멸망해버립니다. 바다민족 이야기고, 이 또한 후기 청동기 특별편에서 말씀 나눌 겁니다. 그러므로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청동기 후기에 이루어진 3대 대전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전쟁이고, 다만 이것이 호메로스에 의해 엄청나게 미화됐고, 서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양, 소아시아 쪽에 승리한 최초의 전쟁이잖아요. 물론 트로이 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은 인정하고 존중해야겠으나 다만 영화에서 묘사되는 과도한 뻥튀기에 속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트로이 전쟁의 역사적 맥락으로서 드리려는 핵심이고요. 두 번째, 신화적 맥락입니다. 요약을 먼저 보여드리면 전체 그리스 신화를 4쿼터로 나눴을 적에 그 중에 마지막 쿼터에 해당됩니다. 이 마지막 쿼터는 제우스가 모든 반신반인의 영웅을 싹 다 정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는 철기 시대 및 인간의 시대가 열리고, 트로이 전쟁 뒤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것이 오디세이아 그리고 아이네이아스입니다. 이런 전체 전투의 매핑상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트로이 전쟁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카데시 전투와 바다민족의 멸망전, 셋 중에 한 전쟁이라고 보고요. 신화적으로는 그리스 신화 1쿼터의 티타노마키아, 2쿼터의 기간토마키아에 이은 4쿼터의 최종전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눈높이가 신화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불화의 신 에리스가 나타나서 황금 사과를 던져서 아프로디테, 헬레네, 아테나에게 경쟁을 유발하고, 그래서 결국 파리스가 아프로디테가 제시한 사랑이라는 옵션을 택하고, 뭐 그래서 헬레네랑 사랑에 빠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헬레네가 메넬라우스의 부인이고 등등등의 이야기는 여기선 패스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신들이 과연 어느 맥락쯤에서 어느 쿼터쯤에서 나온 신들인가의 매핑을 가져보려 합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쿼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트로이 전쟁이 4쿼터이자 최종전인 것이고요. 우선 최종 결론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턱 숨이 막히시죠? 당연히 이거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한번 쓱 따라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 4개의 쿼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계도를 보시죠. 맨 처음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의 아들이 크로노스고요. 크로노스의 아들이 바로 제우스죠. 제우스의 아들이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핵심 4대를 중심으로 가계도를 치면 되겠고요. 두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근동 지역 및 동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12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2의 약수인 3, 6, 12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그것을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빠를 살해한다거나 엄마였다가 부인이 된다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5만 가지 폐륜이 다 나오는데, 결국에 신화라는 건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를 대입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1쿼터부터 보죠. 우선 가장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카오스란 단어는 혼돈을 뜻하잖아요. 그리스 쪽에서는 이 카오스가 텅 빈 공허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릇 안에 비었다가 아니라 마치 산스크리트어의 수니아와 같은 혹은 불교의 공과 같은 느낌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혼돈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카오스에 이어서 가이아라는 신이 탄생하죠. 가이아는 잘 아시다시피 대지,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 가이아가 스스로 아이 셋을 낳습니다. 우라노스, 폰토스, 우로스고요. 우라노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우스의 할아버지죠.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원으로 해서 나온 단어가 유레이너스, 천왕성이죠. 원소기호 중에 우라늄도 우라노스에서 나온 거라고 하죠. 그리고 폰토스는 1세대 바다의 신입니다. 우리 예전에 폰토스 카스피 평원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그 폰토스입니다. 우로스는 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한편 카오스에 이어서 가이아만 나온 게 아니라 에로스도 나오죠. 에로스를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고, 이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숱한 사랑을 연결하죠. 사랑이 태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닉스, 밤의 여신입니다. 닉스를 라틴어로 로마 신화에서는 녹스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야상곡, nocturne, 그리고 야간의 밤의 녹터널이란 단어가 있고, 우리 춘분과 추분을 낮과 밤이 같아지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퀴녹스라고 하죠. 이퀴가 똑같은 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밤의 여신 닉스는 여러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이지스라고 하고, 이 오이지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미세리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영어로 바뀌면서 미저리가 됐죠. 밤이 낳은 불행의 여신. 그 다음에 또 히프노스가 있어요. 이 히프노스는 잠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면을 히프노시스라고 하죠. 이 히프노스의 라틴어가 솜누스입니다. 이 솜누스가 잠에 관련한 단어이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이게 인썸니아죠. 불면증입니다. 그 다음에 네메시스는 유명한 복수의 여신이고, 에리스, 불화의 여신입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린 트로이 전쟁에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그래서 황금 사과를 던져서 불화를 일으키는 그 여신이 에리스고요. 꽤 조상급이죠. 이 불화와 이간질의 여신인 에리스는 라틴어로 하면은 디스코디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디스코던스, 부조화, 불일치 혹은 불협화음. 그리고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타나토노트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에레보스와 타르타로스가 있는데, 에레보스는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해요. 어둠, 암흑을 뜻한다라고 하고, 이 타르타로스가 유명하죠. 타르타로스가 나락, 시면의 신이라고 하고, 가이아의 가장 깊은 곳, 혹자는 이 대지의 자궁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1세대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가 밤과 낮이 바뀔 때마다 이 가이아를 만나서 계속 아이를 낳죠. 그렇게 12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들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 12명의 아이들을 티탄 신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거인을 말할 적에 타이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배 이름 뭐 있죠? 타이타닉. 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참고로 이 12명의 티탄 신들은 이들의 별의별 조합으로 뭐 어디서는 수백 명, 어디서는 수천 명의 신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들을 다 티탄족이라고 하고, 문제는 이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이 12명의 티탄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6명의 거인족들이 있어요. 머리가 50개이고 팔이 100개인 거인이라고 하죠. 이런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낳았고, 또 키클롭스, 이거 유명하죠. 눈이 하나밖에 없는 키클롭스 혹은 사이클롭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6명의 거인 혹은 괴물들을 낳았는데, 우라노스는 이 괴물들을 가장 심연에 있는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엄마인 가이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이 엄마 가이아가 스퀴테라는 아주 강력한 낫을 만들어서 이 12자식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너희들 중에 누가 아빠를 공격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쭈뼛쭈뼛 하는데 막내인 크로노스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 우라노스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를 맞춰서 이 스키테란 낫으로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베어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성기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거품을 만들어서 그 거품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를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라고 그러죠. 예전에 속옷 광고도 있었고, 사랑의 비너스, 그리고 가장 빛나는 금성을 비너스라고 하죠.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란 작품이 바로 이것을 모티브로 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 12타이탄 신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재밌는 거를 알아볼게요. 오케아노스, 폰토스에 이은 바다의 신입니다. 오케아노스가 무엇의 어원일까요? 대양을 말하는 오션. 그리고 히페리온, 아폴론의 선배신인지도 모르겠어요. 태양의 신, 영광의 신, 천공의 신이라고 하죠. 이 히페리온을 딴 게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 중에 하이페리온이죠. 여기 테티스는 나중에 아킬레우스의 엄마인 테티스랑은 다른 테티스입니다. 그리고 무네모시네, 이 무네모시네는 기억의 여신입니다. 여기서 말을 따와서 기억이 없어지는 기억상실증을 암네이지아라고 하죠. 그리고 무네모시네의 로마식 이름이 모네타라고 합니다. 이 모네타가 나중에 최초의 동전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머니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하고 이 티탄족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로노스도 이 우라노스에게 예언, 신탁을 받죠. 너도 네 자식들한테 당할 것이다. 이 크로노스는 레아의 사이에서 자식을 6을 낳는데 낳는 족족 이렇게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이미지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스퀴테라는 낫과 아빠가 아기를 잡아먹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크로노스의 어원에도 잠시 말씀드리면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라고 합니다. 많이 혼용이 되는 것이 이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서 어원이 나온 것이 연대기라고 하나요? 크로놀로지 혹은 크로놀로지칼 맵이고, 질병 중에서도
급성 염증을 acute inflammation, 만성 염증을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도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 농경의 신 크로노스와 이 별개의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합쳐져 가지고 농경과 시간의 신으로 해서 사투르누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투르누스가 토성, 세턴의 어원이죠. 참고로 토성은 수금지와 목토 중에서 공전 주기가 가장 늦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29년이 걸리고요. 어쨌든 이 크로노스가 3녀 3남을 낳을 때마다 족족 먹어치우는데, 이 보다 못한 레아가 막내인 제우스를 낳을 때에는 돌을 보에 싸서 크로노스한테 줍니다. 그리고 진짜 아기인 제우스를 크레타 섬의 동굴 속에 숨겨놓죠. 나중에 제우스가 되돌아와서 몰래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먹여서 아버지한테 먹혔던 이 형과 누나들을 다 토해내게 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아는 올림푸스 신들이죠. 당연히 올림푸스 세력과 티탄족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 전쟁이 1쿼터의 마지막 전쟁인 티타노마키아입니다. 그래서 티탄들의 전쟁이란 뜻이고요. 마키아는 그리스어로 전쟁. 그래서 처음에 올림푸스 신들은 티탄들한테 밀리다가 제우스 입장에서 할머니인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서 헤카톤 케이리스와 키클롭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헤카톤 케이리스가 손이 100개랬잖아요. 이 100개의 손으로 계속 바위를 던지고, 이 키클롭스는 생긴 거는 전투의 신이지만 실제로는 전투병이 아니라 공병에 가깝습니다. 이 대장장이의 계보를 잇는 신들이고요. 이들이 이 삼남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에게 무기를 지어줍니다. 제우스에게는 번개, 포세이돈은 삼지창, 그리고 하데스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투구를 쥐어줘서 결국에 티타노마키아에서는 제우스, 이 팀 올림푸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쿼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쿼터는 보통 창세 신화라고 합니다. 아까 티탄족의 자손들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몇 명만 얘기하면 네일로스라는 신이 있죠. 이게 나일강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형제인데, 메테우스가 think, 생각하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생각하다, 에피메테우스는 뒤에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이 프로와 에피가 앞, 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알로그 할 적에 로그가 대화하다니까 프롤로그가 앞에 있는 이야기, 에필로그가 뒤에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프로핏, 예언하다. 이것도 프로에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 미리 생각할 줄 아는 프로메테우스는 예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 쪽이 승리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본인이 티탄족임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쪽에 붙게 되죠. 그리고 아틀라스는 줄을 잘못 썼어요. 이쪽 라인에 붙어가지고 제우스한테 나중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이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형벌이죠. 그리고 하늘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하늘을 훤히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지도를 말할 때도 아틀라스를 얘기한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는 아틀라스가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줘서 거대한 산이 되죠. 그게 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 있는 아틀라스 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화들이 창세 신화, 홍수 신화, 건국 신화가 있는데, 이 1쿼터가 창세 신화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2쿼터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올림푸스의 신들을 하면 12주신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이 제우스의 6남매들 중에서 하데스는 명계의 신이니까 여기는 빼고 이 5형제와 고모뻘인 아프로디테, 그리고 제우스가 낳은 6자식 해서 요렇게가 올림푸스의 12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이 더 넘죠. 처음엔 헤스티아가 12주신에 있었다가 나중엔 디오니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올림푸스의 12신부터는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딱 어원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제우스, 주스라고 있고, 라틴어로는 주피터라고 하죠. 주피터 이름을 딴 게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고, 참고로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최대의 난봉꾼이죠. 본처인 헤라를 두고 정말 수많은 애인들과 자식들을 만드는데, 이 목성에 있는 유명한 위성들이 전부 제우스가 불륜을 피웠던 그 애인들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에우로파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유럽의 어원이 되는 페니키아의 공주였고, 본처인 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주노입니다. 이 주노가 이 바람둥이인 제우스를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성 탐사선 이름을 나사에서 주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 유명하고 라틴어로 하면 넵투누스, 넵튠이 되죠. 예전에 음악 프로듀싱 팀도 넵튠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이고, 헤스티아는 가족의 여신이고, 하데스는 이제 명계로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내려가고, 하데스가 몸을 감출 수 있는 투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드의 어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하데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플루토라고 그러는데, 이 플루토의 이름을 딴 게 명왕성이죠. 이 명왕성의 명자는 밝을 명자가 아니에요. 지옥할 때 그 명입니다. 아테나는 좋은 거 다 가졌어요. 전쟁의 여신일 뿐 아니라 지혜, 용기, 공정, 정의 다 가졌고, 이 아테나가 엄친딸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아테나를 좋게 했냐? 아테네의 수호신이거든요. 나중에 고전기 그리스를 주도한 것이 아테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테나에게 모든 능력을 몰빵했고, 참고로 아테나를 라틴어로 미네르바라고 하고, 이 아테나가 아빠인 제우스한테 받은 방패를 아이기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기스의 이름을 딴 것이 현대에서 이지스함이죠. 그에 반해서 남매지간이지만 또 다른 전쟁신인 아레스는 뭔가 좀 우악스럽고 머리는 나쁜 쪽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레스는 라틴어로 마르스죠. 망나니 전쟁의 신이고 이 마르스의 이름을 딴 게 화성이고,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의 신이자 불의 신이죠. 그리고 이 헤파이스토스를 라틴어로 불카누스라고 합니다. 이 불카누스에서 어원을 딴 게 볼케이노, 화산이죠. 아폴로는 태양신, 아까 아테나가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엄친 딸의 끝판왕이라면 이 아폴로는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엄친 아의 끝판왕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고 아폴로 11호가 여기서 따왔어요. 아폴론의 쌍둥이 남매인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고 이 달의 여신을 로마자로 다이애나라고 하죠. 많은 분들은 다이애나비를 상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세대는 이 다이애나가 더 익숙하긴 한데, 헤르메스는 나그네의 신이자 도둑의 신이자 꾀의 신이자 상업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자에 날개 달린 게 헤르메스의 상징이라고 하죠. 이 헤르메스를 라틴어로는 머르큐리우스라고 한답니다. 머큐리, 수은이 여기서 따왔고, 태양계에서 수성도 머큐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상업을 뜻하는 머천다이즈가 여기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와 헤르메스는 많이들 잘 아는 에르메스가 헤르메스의 프랑스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올림푸스의 12주신에 합류하는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우리 BTS의 노래로 더 잘 아실 텐데, 디오니소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입니다. 바카스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고요. 이 이쿼터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최초의 인간을 만들기로 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시켜서 인간을 만들어냈죠.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무기력한 인간에게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주고, 그 형벌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산에 묶어놓은 다음에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게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그리고 인간 창조 얘기에서 판도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우스가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한테 형벌을 내렸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형벌을 내립니다. 판도라라는 최초의 여성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내려보내는데, 이 판도라라는 단어가 판, 모든, 도라, 기프트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판도라에게 주어서 인간 세계로 내려보냈고, 이 판도라와 결혼을 한 게 에피메테우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메테우스는 형과 달리 나중에 생각한댔죠. 그래서 주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판도라한테 주고, 이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열어서 이 세상의 온갖 증오, 시기, 질투, 전쟁 같은 것들이 쫙 퍼져 나가게 돼서 인간 세계가 이렇게 불행해졌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판도라입니다. 그런데 제우스도 한 가지 신탁을 받습니다. 너에게도 나중에 거대한 전쟁이 다가올 것이다. 거기서 인간의 피를 가진 영웅이 있어야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탁을 핑계로 제우스는 엄청나게 불륜을 많이 저지르고, 그 중에 한 아이가 헤라클레스인 거죠. 이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낳기까지 또 굉장히 패륜적인 이야기는 지나가고, 이 헤라클레스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세계관 최강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올림푸스 세대의 신과 가이아가 만든 뱀의 다리를 가진 기간테스 거인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간토마키아입니다. 자이언트, 기가바이트,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결국 헤라클레스의 활약으로 이 기간토마키아도 제우스 진영이 승리합니다. 이 쿼터의 마무리는 기간토마키아.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의 대부분이고요. 3쿼터는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리스 신화 전집이 이만큼 있으면 사실은 절반 이상은 3쿼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겠는 뭔가 제우스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신과 인간 사이의 자식이 나온 얘기들 대부분은 다 3쿼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다 생략하겠고, 역사적 맥락에 맞춰서만 좀 볼 수 있는 얘기를 보면, 지난번에 테세우스 말씀드렸잖아요.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는. 이 테세우스는 지혜의 신이자 아테네의 영웅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헤라클레스는 지혜도 있지만 힘의 신이자 스파르타의 영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포스의 형벌로 유명한 그 시지포스죠. 이 시지포스를 코린투스의 창업군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 카드모스도 많은 신화 얘기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테베의 건국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그 오이디푸스도 이 카드모스의 후손이자 이 테베 지역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분홍색 표시한 것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창업군주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퇴치한 바로 그 페르세우스고, 이 창업군주들 중에 가장 앞세대이면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면 어디의 시조격이겠어요? 미케네입니다. 페르세우스는 미케네 시조라고 믿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페르세우스랑 결혼한 에티오피아의 공주가 안드로메다고요.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안드로메다를 아프리카계 공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의 엄마가 카시오페이아죠. 별자리에서 익숙하죠. 이 외에도 이 3쿼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3쿼터 중에서 특히 창업군주의 얘기가 많다. 어느 지역에? 그리스 본토 지역에. 이 3쿼터를 미케네 문명의 건국 신화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주 영웅들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거죠. 여기가 창세, 인간 창조, 그리고 건국 신화들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우스가 자기 아빠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다 자기 아들한테 당했잖아요. 제우스가 영웅이 너무 많아지니까 불안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수많은 영웅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최종전을 준비하죠. 그게 바로 4쿼터의 트로이 전쟁입니다. 아까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얘기 안 할 거고요. 트로이 전쟁은 신화에서는 3대 전쟁 중에 최종전이랬잖아요. 티타노마키아, 기간토마키아, 그리고 트로잔 워. 지금 여기 있는 매핑은 전체 그리스 신화의 한 2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대략 이런 매핑만 잡아두면 어떤 그리스 신화를 봤을 적에 대략 이틀에서 보면 어디쯤인지 알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대략 3, 4쿼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잘 나가는 영웅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트로이 전쟁을 끝으로 신의 시대는 마무리되고 이후에 인간의 시대이자 역사의 시대이자 철기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요. 트로이 목마 얘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오늘 더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마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보셔도 되겠지만 난 정말 그리스 신화 모른다. 그럼 딱 4명만 기억하십시오. 우라누스, 크로노스, 제우스, 헤라클레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요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트로이 전쟁을 영화와 관련된 하나의 전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신화적 맥락에서는 티타노마키아, 기간토마키아에 이은 4쿼터의 최종전이다. 역사적 맥락에서는 기원전 1200년 전후의 3대 전쟁, 진짜 1, 2위전, 카데시 전투, 그리고 최종 바다민족 멸망전과 함께 있는 3대 전투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가시면 충분하겠고요. 그것도 많다. 그러면 이것만 익히셔도 됩니다.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중에서 가장 후반기에 있는 기원전 1250년 전후의 전쟁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더라. 이것만 익혀가셔도 오늘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원전 1200년 전후에 과연 근동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청동기 후기 특별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